아이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부 순서는 조국 혁신당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매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직접 말씀도 듣고 정말 이것이 돌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 또 의석수 몇 석 정도 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출신인데 정말 4년 동안 혀가 빠지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 이제 비례대표로 일단 신청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리아님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정말 피와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뛰어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영입이 되셨는데 일단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님하고 리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바쁘신데 이제 스픽스에까지 와주셔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스픽스가 많이 컸구나 이 생각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참 두 분이 스픽스까지 주셔야 될 만큼 바쁘게 뛰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어떠셨는데 오늘 JTBC에도 인터뷰하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오해도 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네. 자, 리아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네. 왜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예. 네, 추천해주신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믿어주신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고,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저는 그냥 뭐 포기를 하고 있다가, 토요일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일요일날 이재명 대표님께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듣고 그리고 월요일날 전격적으로 입당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했었던 일들이 아니었고 다만 마음만 이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 꼭 종식시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얼떨떨하긴 합니다. 원래 말씀을 잘 하셨고, 네. 방송할 때도 아주 방송 진행 실력이 뛰어났는데, 오늘 발언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아이고. 훈련이 돼 있네요. 이재명 당대표께 직접 전화까지 해서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는 거는 보통 사람 좀 하기 어려운데. 문자 보냈습니다. 아니, 문자 보냈다는 네, 전화드리기도 것도 그만큼 이제 네. 정치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 말발은 아마 스픽스에서 키워주신 거 아닌가 김정대 싶습니다. 의원과 함께 이제 방송 진행을 네, 하셨는데 24만인가 그럴 때 제가 와가지고 예. 방송했는데 지금 뭐 보니까 80만에 육박을 뭐 해서 77만 정도 이제 너무 잘 됐고요. 됐다 막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항상 그 예, 고마움 잊지 축하드립니다. 않고 있고요. 네. 저 황운하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닌데 요즘 이런저런 오해 많이 받으시죠. 특히 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난 제가 불출마 선언 때 불출마 선언한다 그러면 그것이 총선 전체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예. 언론이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런 이제 오해 때문에 그런 보도가 좀 있긴 했는데 제가 곧바로 예.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문을 잘 보면 예. 대전 중구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워딩이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나와 있고 그렇게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한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예. 사실은 그 당시부터 검찰 개혁을 어느 정당에 가서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머릿속에 조국 당시 신당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일부 언론이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먼저 자원하셨으면 아니 조국 그 대표가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입당식 할 때 조국 대표가 그분에 대해서 언론인들 상대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예. 직접 설명을 했는데 제가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조국 대표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입당 제안을 했고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좀 고사를 했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조국 신당에 입당하게 됐다 이렇게 조국 대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여줬던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예, 황운하 이제 의원이 지금 그 기자들 상대로 말씀하신. 자,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당대표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황운하 의원이 당대표처럼 약간 보이고요. 옆에 있는 조국 대표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께 황운하 의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그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저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리더십이 돋보이고 조국 대표가 상당히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느낌 이렇게 들어서 아마 이번에 이제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출마 과정에서 이런저런 설들은 뭐 정치 4년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조국 혁신당과 황운하 의원이 어느 정도 이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느냐. 또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죠. 조국 혁신당에 이제 입당하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명분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35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검찰 개혁을 한번 제대로 입법으로 완수해 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왔고요. 매우 안타깝게도 사실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이제 실패했죠. 네, 예.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좀 국민들이 실망 많이 하셨고 저도 좀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가서 어느 정당에 가서 물론 민주당에 계속 남아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정당에 가서 검찰 개혁을 좀 더 입법적으로 완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다가 그러다가 조국 신당은 첫 번째 이번에 그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정책 과제 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가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이 의 가치, 철학, 뭐 정책 1호 이런 것이 저의 평소에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정치인으로서 존재의 이유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조국 신당을 택하게 된 것이고 뭐 조국 신당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대표가 이렇게 연락을 해와서 입당 제안을 받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전부터 조국 대표, 과거에 조국 장관이 이제 2019년에 검찰의 어떤 저는 그걸 이제 검찰 쿠데타 과정이라고 하는데 검찰 쿠데타 과정의 이제 가장 큰 피해자로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빙자한 국가 폭력으로부터 일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겪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검찰의 국가 폭력이 이게 이대로 이게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으로 분노를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 조국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죠.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당을 만들어서 당을 창당을 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조기 종식을 기치를 높이 들고 검찰 개혁을 선명하게 조국 정당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실제로 당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직자 출신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 사실 좀 듣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사인으로서 검찰권의 남용의 희생 또는 피해를 받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검찰이 범죄 집단이구나. 범죄 집단이다. 예. 그 검찰총장이 마피아의 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범죄 집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영악한 검사들이 2,300명의 이제 조직을 이렇게 이룬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보스, 수괴로 이렇게 일사불란한 피라미드 체제를 갖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기어이 뭐 기소를 하겠다고 맘먹으면 거기에 안 당할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채널A 사건 뭐 이런 걸 수사받을 때 본인이 그런 워딩을 했었어요. 본인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검찰이 나를 구속하려고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켜 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실제 해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나도 뭐 실제 억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이 표적으로 삼으면은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지만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려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던 그 검사들도 자살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도 자살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그 자살한 검사들도 자신이 또 이제 검찰 수사관도 수사받아 자살한 사례가 있는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가,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아무리 항변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아는 것이죠.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검찰이 뭐 그렇게 엮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 억울한 부분을 다 가려서 심판을 잘 해주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국민이 많으니까 뭐 최소한 이제 선고가 나고 나면 그래도 예. 뭐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예,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보죠. 물론 뭐 법원이 심판을 잘해서 억울한 부분을 잘 가려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안 검사들이 어떤 조작의 기술, 법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법원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예. 제가 재판 과정에서 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제대로 가려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통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피해 가야 되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부에서 아예 그냥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은 죄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검찰한테 제가 표적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뭐 혹독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제가 기소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검찰에서 한 번도 저를 뭐 소환 조사 한번 해본 적 없고, 심지어 서면으로 소명을 전혀. 조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럼 인정을 합니까, 그걸? 법적으로는 뭐 꼭 그 소환해서 검사 면전에서 조사를 해야만이 뭐 그 증거 수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네, 다 이런저런 네, 얘기를 네, 들으니까 네,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사들이 기소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놨으면 수사하는 요식행위라는 거죠. 네. 네. 조사 안 해도 직접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답정 너다. 이런 그래서 그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 몰아주면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거기에 꿰맞춘다. 그런 패단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야만이 수사의 결과를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걸러주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 검찰의 역할이 그 역할이다. 이게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입니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고통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좀 인내하고 또 극복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십니까? 저는 그 수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수사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못했죠. 예, 예.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검찰 수사를 받던 뭐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뭐 고위 공직자도 자살을 하고 뭐 이런 그 여러 사례가 있었죠. 평균 한 해에 10명 이상의 그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살해 왔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네.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이제 좌절감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압박감은, 물론 일부는 본인의 어떤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아무리 항변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네. 검찰이 이제 이른바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대중들을,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켜가지고 이 수사의 대상자를 악마화합니다. 수사의 대상자에 대해서
언론의 비난에 집중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큰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뭐 단군 일의 최대 부패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이제 정의로운 검사가 용감하게 이 파헤친 부정부패 사건으로 막 키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항변해도 언론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 수사 한번 받아봐라. 그것을 또 피사실 공표하듯이 사전에 언론에 흘려서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때 당하는 고통 저도 주변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런 언론에 대해서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그런 언론에서 한마디 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한번 받아봐라. 이번에 이성균 씨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네. 네,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제 같은 패턴의 언론에서 이제 수사 내용이 유출이 돼서 말하자면 어떤 뭐 정부의 잘못을 덮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번에 이성균 씨의 사건이 이루어졌었던 거였기 때문에 너무 언론에 나간 것들 가지고 이제 말이 많고 그리고 공격들을 해대니까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그런 건데 저는 예전에 마약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한 사람이 있겠죠.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마약 수사라는 거는 인지 수사였기 때문에 옆에 이제 경찰을 하셨던 이제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잡혀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소변 검사도 하고 모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벌써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벌써 다 나갔어요. 그런 바람에 저는 마약을 한 사람이 됐고 또 그거에 이제 넘어가지고 뭐 제가 그때 이제 소속사와의 갈등이 좀 있을 때였는데 소속사에서는 제가 마치 이제 그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뭐 때리고 뭐 이랬다 이런 말들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 언론으로 전해져 나가면서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공황장애 치료도 없었고 심리 상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은 물론 뭐 제 일거리는 그때는 다 끊어졌죠. 뭐 일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 네. 제가 그때 만 22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예. 조폭의 단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 나가버리고 나니까 제가 소명을 할래야 소명을 할 길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10년을 그냥 참았어요. 아버지 따라서 등산 다니고 트레킹 다니고 그러면서 자다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20대 여자아이가 네, 자다 말고 가슴이 뛰어서 못 참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열이 나서. 그게 몇 년 네. 전입니까? 그게 2001년이죠. 1년, 한 네. 3, 4년 정도 지났는데 네. 제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 돌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특정 언론이 특정 사안을 놓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100을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이 현상. 보다 못한 국민들이 야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약이 무엇인지 좌우가 무엇인지 상하가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따지지 않으면 기득권을 가지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대상이라면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거 따져보자.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으로 모여서 심판으로 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는 정당이 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너희들 다 범죄자들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일종의 덮어씌우기 하면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자가 아닌 것도 있고 범죄인 일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과 관계없는데 이렇게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덮어씌우기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거 구분하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구분해야죠. 우선 네.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뭐 범죄자 도피처 뭐 이런 표현을 쓴 거 같더라고요. 예. 우선 그 조국 대표하고 저하고는
범죄자는 아니고 범죄 혐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자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범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범죄 혐의자인 것이고 사실 범죄 혐의자로 보면 용산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죠, 공수처에. 또 김건희 여사는 뭐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고발 사주 사건 뭐 등등 해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쪽 그 탓하기 전에 윤석열, 뭐 김건희, 한동훈 등이 그쪽이 범죄자들의 집합수 아니냐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그 조국 대표나 저를 상대로 뭐 범죄자 운운하는 것은 조국 대표나 저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죠. 네.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입니다. 또는 예컨대 이제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 연성 쿠데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물론 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권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법 기술자들이 어떤 법적 수단을 잘 활용을 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그래서 어떤 어떤 제도라든지 규범 이런 것을 망가뜨려 가면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성 쿠데타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요. 예컨대 그 12.12 쿠데타 세력이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한 분들을 폭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범죄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12.12 쿠데타 세력이 범죄자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이 범죄자입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의 쿠데타 세력에 의한 그 피해자, 검찰권 남용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더구나 확정 판결이 나기 전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이 유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이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쪽 정당이 오히려 또는 그 용산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검찰 쿠데타 세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홍동동님 말씀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 황운하 리아 화이팅 반드시 굳은 뜻 펼지어 지친 국민의 선봉장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고요. 리아님께 좀 질문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열풍 네. 그 출발은 뭡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나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이 40대에서 50대 층입니다. 그동안에는 조용히 하고 있었던 층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배들이 정치를 계속해서 해와 오셨었고 계속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대나 20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40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층이었는데 다만 조용히 이제 지지를 민주 진영을 지지를 하던 그런 층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보인다. 네, 그 물결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이제 정치 행위를 이제 40대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신청자 101명 그리고 지금 당원 수도 뭐 며칠 안에 10만 명 돌파하겠다. 네. 뭐 전대미문의 사건 같은 이제 네. 당원 폭정입니다. 네. 국민적 뭐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당원들은. 아니면 이게 좀 주춤주춤하다,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늘어난다. 네. 저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민심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민심이 뭐 너도 나도 전부 이번에 조국 그 신당 찍겠다. 물론 이제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를 찍겠다는 의미죠. 어저께도 그 평소 이제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가 이번에 사실은 그 투표를 안 하려고 했었다. 네. 민주당에 좀 여러 가지 실망한 게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도 좀 실망한 게 있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 초기에는 이제 지민 비조라는 말이 이제 유행어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비례도 조국 신당이에요. 조국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으러 가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게 이제 지민 비조였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비조 지민으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투표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비례 조국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갑니다. 투표장에 가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지역구는 기권하고 오질 않고 지역구를 누굴 찍겠죠. 지역구 찍는 정당이 당연히 민주당일 것이고 그래서 비례 조국을 찍으러 갔다가 지역구도 민주당을 찍으면 결국은 그 비례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늘려주는 효과가 네.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이게 뭐 사실은 반갑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죠. 이제 결과적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예, 양쪽 다 이제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는 것이고. 크게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뭐 이런 것이 55에서 60 정도는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결국은 이 투표장에 투표가일이 선거일이 임박해 올수록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번 총선 성격이 그렇게 규정이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혹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이게 마이너스 효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조국 신당을 지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결과가 돼서 예컨대 투표를 망설이는 그 유권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3%로 본다 이러면은 3% 정도의 투표를 망설이던 유권자들이 조국 비례를 찍기 위해서 조국 혁신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간다면 이분들 중에 거의 90%는 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을 거라는 네. 거죠.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서의 이게 승패가 결국은 누가 일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느냐보다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수도권은 거의 다 2, 3%로 좌우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석수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중간중간에 황운하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리아님께 묻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네. 잘 해주셔서 네. 고맙기도 한데 이제 리아님께 내가 질문을 좀 드리면 예. 이제 이렇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4년 동안 뭐 관록 있는 정치활동 하셔서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결정이 나죠. 20명 안에는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선 해야 되고 지금 한 101명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네. 뭐 대리운전 기사부터 또 전문직 종사자까지 뭐 정말로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 이제 리아님은 당장 영입이 되긴 했지만 20명 안에 일단 들어야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든 말든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떤 소구 포인트 그러니까 유권자 또는 지금 투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본인의 강점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문화예술계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일 많이 탄압을 받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을 포함해서요. 뭐 EBS 금정골 다큐멘터리도 방영을 못하게 하고, 뭐 가수 이랑이라는 사람은 또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사상적인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당일날 출연을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서부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문화축제인데, 민간에서 일어난 이제 문화축제인데, 그거를 마약 수사를 하겠다고, 네,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찰을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약 수사관들만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더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막는 걸 못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반성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예인은 뭐 나이가 들어도 히트곡이 어느 뭐 한 곡 두 곡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 행사로 먹고 살고 뭐 다른 뭐 투잡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서들도 지금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출연 배제를 일부러 이제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제 개인적인 건 또 그렇지만 또 지방에서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배제시켜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은 좌파는 왜 잠재적 범죄자여야 합니까? 네. 예술인을 왜 좌파로 규정을 하고 좌파 연예인 물러가라 뭐 내지는 뭐 좌파 연예인 전부 뭐 몰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들 하는데, 좌파는 왜 잠재적 범죄자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수 정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좌익은 잘못됐고 우익은 무조건 옳다는 말씀인가요? 양날개가 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날아야지 균형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좌파 그러면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예술인에 대해서는 좌파로 자꾸 규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런 정치 문화 행위를 국민들이 하심으로 해서 그러한 정서를 없애고 새로운 이제 어떠한 패턴의 그런 정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거고, 40대 및 부동층, 중도층, 움직이지 않는 그 층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지지는 받을 자신 있습니까? 본인이 네?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받는다. 이제 당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경선단이 지금 계속 오늘 내일까지 아마 지금 모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내일 내일부터 모레 모집을 이틀입니까? 합니다. 네. 3일간. 3일간 모집을 하고 네. 당원 그럼 한 10만 명 돼 네. 있고. 당원은 지난주 일요일 날 자정까지 이렇게 입당한 분들만 투표 자격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마 그 시점 기준으로는 10만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예, 안 되고 지금 이제 국민참여 경선단은 18세 이상이면 다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숫자도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 참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네. 정말 50만 명, 100만 명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상황이 오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분도 뭐 특정 정당에 제가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이벤트 국민축제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던데 네. 혹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는 1인 4표가 맞습니까? 나중에 투표 맞습니다. 예, 네. 여성 2표, 남성 2표. 여성 2표, 남성 2표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경선 자체를 그냥 1인 1표제로 했을 경우에 조국 대표가 표를 아마 몰표를 가져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신장기 변호사가 그 다음으로 가면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인재를 영입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좀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하려면 이제 그 유권자들, 투표자들의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힌다 뭐 이런 계산으로 이제 1인 4표를 했는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함께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는 야 우리 그 리아와 그 황운하 의원은 함께 뛰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알리려고 하시는 면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아, 그래요?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10명, 남성 10명 해서 총 20명이 엔트리로 참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비례 후보 20명에 대한 선정 작업이 모레인가 아마 금요일 날 결정 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금요일 날 결정이 되고 내일부터 이제 선거인단 모집 시작돼서 3일간 모집이 되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 한 표만 주어지면 그 조국 대표에게 몰리고 예. 또 여성 10명, 남성 10명, 총 20명 중에 13579 홀수는 여성에게 배정이 되도록 선거법에 그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뿐 외에 다른 한 명도 선택할 수 있어야 예, 그래야 이제 좀 지금 뭐 훌륭한 분들이 영입된 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조국혁신당에 좀 많이 힘을 실어 주셔서 영입된 분들 모든 분들이 국회에 가서 좀 좋은 역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투표 전략이랄까요? 이렇게 어차피 4명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런닝메이트처럼 연대하는 그런 팀 플레이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번에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리아 씨하고 저도 리아 씨를 돕고 리아 씨도 저를 돕고 이거 이제 연대하기로 해서 오늘 스픽스에도 이렇게 동반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보면 뭐 리아님은 뭐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되겠네. 뭐 지금 황운하 의원께서 이렇게 설명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아마 리아님 이렇게 이제 입당할 때 모습이 보이고요. 아니 근데 재킷 자체가 파란색인 것은 조국 혁신당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파란색입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하고는 계속해서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그렇게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도층이나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물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외부로 설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파란색이 섞인 색깔이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이미지로 해서 비조지민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뭐 조국 대표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만 좀 정치권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싸우고 뭔가 다투고 이런 것들이 보기 싫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께 이제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뛰면 비례대표 이제 의석수가 46석이지 않습니까? 몇 석까지 갈 걸로 봅니까? 일단 그냥 찍어서 말씀하세요. 뭐 몇 석부터 몇 석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례대표 몇 명 당선됩니까? 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 12석 예상합니다. 12석 예상한다. 저도 같습니다. 아니 정치적 발언 아닌가요? 아닙니다. 12석 정도 된다. 지금 이제 10석 정도는 하겠다는 이야기 많고 잘하면 15석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이제 하던데 딱 그 중간 12석 정도 했으면 이제 여성 6명, 남성 6명 이렇게 그렇게 될 거고요. 이 46석 중에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이 약진을 해서 비례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차지하는 그게 좀 파이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 46석 중에 현재의 여론조사 그 추세를 보면 그대로 그것이 이어진다고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26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26석 즉 국민의 미래가 20석. 이제 똑같이 나누면 23석 나눠야 되는데 이쪽이 한 3석 정도는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26석 중에 그 조국혁신당이 약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할 걸로 생각하면 이제 12석 내 13석인데 이제 그 민주연합, 민주비례연합이 하고 똑같이 12석, 13석 정도를 차지하고 한두 석 정도를 이제 기타 개혁신당 등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겸손하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46석 중에서 20석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이제 소나무당도 이제 막 출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굉장히 12석으로 본다는 것은 겸손하게 보는 것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게임이어서 어쨌든 12석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가느냐는 것은 이제 황운하 의원이나 리아님이 이렇게 얼마나 활약을 하시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대답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은 그러면 비례대표 몇 번 순번 받습니까? 황운하 의원. 저는 뭐 전혀 예측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아니, 그래도 점을 쳐보셔야. 아니,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정말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저도 좀 자신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영입된 분들 면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부 내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예측을 못하겠는데 다만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또 선거인단 분들에게 왜 조국혁신당에 왜 황운하가 꼭 필요한지, 예. 황운하가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뿐이지 정말 알 수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겠다. 사비성님께서는 황운하 의원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사비성님도 한 5번쯤 되면 좋겠다. 5번 아니군요. 4번 아니면 6번 돼야 되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2번, 4번, 6번, 8번이 이제 남성이니까 그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자, 리아님도 대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인터뷰가 안 되고요. 틀리더라도 찍어야 이게 시험 점수가 나오죠. 찍지도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네.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 결과를 정말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냥 바라기는 바라죠. 몇 네. 번으로 바래요, 그랬어? 저 7번 하고 싶죠. 7번. 네, 행운의 7번. 행운의 7번 네. 한다 그러면 이제 당선권인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꾸 아무래도 장난스럽게 이제 그 대중성을 하시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연예인 출신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딱 찍어주는 게요. 보는 사람한테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개인은 이제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바람이나 희망을 이렇게 할 때는 네. 그렇게 하고요. 제가 황운하 의원님께 정치평론가로서 한 말씀 조언하면 나 조국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등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조국 대표와 함께 내가 열심히 뛰어서 검찰 정권 종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네. 더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역풍도 좀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끔 그렇게 재밌게도 해주세요. 예, 의원님.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즐겁고 그리고 네. 이제 좀 희망 넘치게 하는 것은 심판을 해야 할 대상은 심판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더 키우라고 이렇게 많이 좀 북돋아 주시고요. 네. 특히나 조국혁신당이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정말로 똥통에 빠질 뻔한 총선을 살려놨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총선을 네, 주도하는 데가 네.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죽어가던 선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국 맞습니다.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 잘 가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중독성 확장에 도움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에 빠지니까 그래도 마음은 얼마나 편하십니까? 네네. 사실 이제 검찰 개혁 실패한 그 원인이 민주당에서 중도층을 의식해서 그렇거든요. 네. 예, 중도층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중도층 때문에 못하겠다. 뭐 대선 앞두고 중도층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검찰 개혁을 실기하다 보니까 저는 막 속이 타들어가더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은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이렇게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조국 혁신당에 오니까 내가 할 일이 많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좀 마음이 가볍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좀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조국 장관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민심을 잘 모아서 혁신당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작은 일은 덮어놓고 큰 일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나라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 이제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이게 시대 정신인데 이게 사실 그 한동훈의 등장으로 약간 희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조국의 등장으로 다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좀 선명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전에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내용 등으로 조금 이렇게 약간 지지율이 뭐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사이에 조국혁신당이 그 공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약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 조금 희석돼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 유권자들 중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싶은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랬죠. 찍을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그랬죠. 이렇게 좀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국민 염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민주당이 공천 내용으로 자꾸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그런 그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조국이 등장하면서 그런 염원 그런 그 하소연들이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리아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단 한 표의 단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본인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리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리아는 지난 2년 동안 대선이 끝나자마자서부터 아스팔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비록 키도 작고 여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쪽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윤석열 검찰 정권 종식을 시키겠다,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니까짓 게 뭘, 그리고 아직도 딴따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사실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조국 대표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공적이 많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았다고 추천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라는 거였어요. 그거서부터가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혁신적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믿어주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결정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볼 것이라는 거. 예, 아스팔트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겨울에 영하 18도가 되어도 저는 양말 2장씩 신고 핫팩 붙이고 저도 싸웠던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연예인 출신이지만 그렇게 예전에는 뭐 매니저가 다 챙겨주고 그랬죠. 하지만 그런 힘든 거 다 제가 감수하고 그리고 힘든 거 마다하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조국 대표님께서 믿어주신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시고 한 표 주십시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듣는 사람도 표를 갑자기 주고 싶겠죠. 네. 마지막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십니다. SKJ님께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붉은 노을님은 리아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비슷한 한 사람의 정치인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꿈을, 내가 펼치고 싶은 미래의 희망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한다고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세상을 그래도 좀 더 살기 좋게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주시고요. 그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해 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지가 늘 곁에 있다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역전의 용사답게 역전의 하면 용사들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